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잊혀진다는 말도 참 맞는 말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남편과 연애 결혼 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시집살이는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3대 독자인 남편과 결혼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렸지만 아직도 이렇게 마음속에 또렷이 남는 거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네가 좋다고 하니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찍소리도 말고 복종하며 살아라. 요즘 시대니 어쩌고 그런 말은 일치하지 말고. 나도 며느리 욕심 아주 많았는데 어느 정도 내려놓은 거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도 귀한 딸이랍니다. 귀한 딸? 우리 아들의 비할 바가 되니?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고 학벌이고 다 소용없는 거야. 알겠어? 그냥 너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다. 송기한 집에 시집 왔으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돼. 그럼 네 알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러니 애부터 가지렴.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절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어린 나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냥 내가 맞춰가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철없는 시누이와 엄격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5식구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생각보다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했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가 일하는 것을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거든요. 일은 그만두고 이제 살림에 전념해. 애 낳아야 하지 않니? 요즘 아무리 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엄마가 애를 끼고 살아야 애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신혼생활 즐기는 거다 보다 다 필요 없다. 애나 준비해. 알겠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끼리 계획은 1년 정도 있다가 가질 계획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래, 엄마 말 듣자. 결혼도 했고 어차피 아이 낳으면 당분간 일은 못할 텐데. 자기 이참에 그만두는 거 어때? 당신도 그렇게 원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가 되고 싶은데 1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1년? 우리 아들 3대 독자야. 저번 주에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있니? 빨리 가져. 네가 언제까지 청춘일 줄 알아?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 엄마 팔에 손주 안겨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도 노력할 거니까. 그치, 자기야?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아이 계획은 1년 뒤에 가질 계획이었지만 시댁 눈살에 남편과 서서히 아이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였고 첫 1, 2년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 그냥 그러려니 마음을 놓고 있었죠. 시어머니 눈살에 눈치는 보였지만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하나 아이를 낳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자
어머님은 저를 더욱 미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부장적인 어머니셨지만 점점 저에게 감정을 대놓고 싫으며 미워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산부인과 진료기록지를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디서 저런 하자를 집에 들여서는 애도 하나 못 낳는 거니? 남들은 떡떡 잘만 낳는 게 애구만. 그러게. 아니, 이제 곧 결혼 준비하는 내가 언니보다 빨리 애 가지는 거 아니야? 신기하다, 언니.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임신이 안 될까? 내 친구들은 턱턱 잘만 생기던데. 엄만 복도 없다. 저렇게 손자 타령을 하더니 결국은 쉽게 못 이루겠네. 제 주변엔 3년만 해도 되고 4년만 해도 되는걸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뭐 때가 있겠죠. 어머니도 그만 말씀하세요. 뭐야? 내가 말 안 하게 생겼니? 나 너한테 기대도 없어. 그저 손자 하나 낳으라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러게. 언니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엄청 난임이더구먼. 언니가 난임 아니에요? 좀 살펴봐요. 신우는 참 얄미웠어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던 신우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뜩이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저의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어머니와 비슷했죠. 처음엔 남편도 저의 편이 되어주었다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치는지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잦아졌었고요. 어느 하나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어요. 아가씨랑 어머님 진짜 하루 종일 아이 타령만 해. 내가 이 집에서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알아? 아, 그러려니 해. 엄마가 너한테 뭘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노인네잖아. 얼마나 손주가 갖고 싶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라. 어? 나도 지쳐. 오히려 엄마 눈치가 보인다니까 내가. 네가 좀 잘해봐. 남편이 하는 말들도 서운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곧 생기겠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텼죠. 그런 저에게 신우이는 결혼 선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내 결혼 선물로 뭐 해줄 거예요? 나 냉장고 필요한데 언니랑 오빠가 냉장고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건 형제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무리는 아니죠? 오빠한테 잘 얘기해서 냉장고 하나 해줘요. 그럼 냉장고는 언니가 사주면 됐고. 네? 냉장고요? 아, 뭐 해드릴 수야 있죠. 그런데 금액이 일단 저도 좀 커서 오빠랑 상의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척척 그냥 먼저 사준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 남들은 세탁기다, 식기세척기다 다 사준다는데 무슨 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진짜 섭섭하네. 그래, 좀 사줘라. 얼마나 한다고? 얘가 결혼을 2번 하니? 3번 하니?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쩜 이리 인색해? 애도 못 낳으면 이런 거라도 잘하면 좀 좋아? 넌 좀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다. 꼭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만들어. 모든 대화의 끝은 애도 못 낳아서였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아무리 말대답을 해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 모든 건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다고 했어요. 하도 애에 대해서 집착을 받으니 저조차도 임신에 목을 매게 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는 시누이가 원하는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선물을 받을 때만 딱 고마워하고 그 뒤로는 입을 씻더라고요. 인사를 받자고 선물해 준 건 아니었지만 역시는 역시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 나갔을 때 오히려 이제 좀 편해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과 함께 쌍으로 저에게 아픈 말을 스스럼 없이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나가 사니 그나마 그 꼴은 덜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오였죠.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신우는 뻔질나게 친정을 들락날락하며 어머니와 함께 제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죠. 스트레스였어요. 엄마, 나왔어. 일 그만두고 나니까 낮엔 심심하잖아. 집도 가깝고 해서 그냥 왔지. 엄마도 볼 겸. 언니, 나 밥 좀 줘요. 아, 네. 식사 안 하셨어요? 된장찌개 했는데 이거랑 쌈 채소랑 같이 드셔보세요. 아주 맛나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아,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어요? 아니, 언니가 장 좀 봐오던가. 제육볶음 좀 해줘요. 결혼하고 보니까 누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안 그래, 엄마? 밥 먹고 낮잠 좀 자다가 남편 퇴근할 때쯤 집에 가야지. 아유, 꿀이다, 꿀이야. 그래, 장거리 좀 사와서 애 밥 좀 해줘라. 못 본 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주. 일단 여기 아랫목에 뜨듯이 누워. 진짜 얄밉더라고요. 본인도 해먹기 싫으면서 저보고 매일 해달라고 하는 신우를 보니 본인도 며느리면서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장을 봐 신우 밥을 차리는데 신우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요. 부럽기도 하면서 축하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온전히 기쁨을 다해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슬펐죠. 엄마, 나 임신했어. 아니, 결혼하자마자 난 바로 생겼네. 시댁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새 피곤해. 어머, 진짜야? 아유, 웬일이니? 교도 다 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아유, 장하다 내 딸. 그나저나 쟤는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집에서 펑펑 놀면서 아유, 난 언제 우리 친손주 보려나? 심란하다 심란해. 얘,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어? 어머, 아가씨, 임신 축하드려요. 몸조심 하셔야겠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노력하면 뭐해? 몇 년째 안 생기는 거.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뭐 시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임신이 안 돼? 안 그래도 다음 주쯤에 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아가씨, 너무 축하드려요. 어째요, 언니? 나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겠네. 그래도 뭐 파이팅 해봐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아직 젊으니까. 아가씨의 임신 소식에 축하를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하니 대본의 어머님은 저에게 역정부터 내셨습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죠.
하필이면 제 나팔관 양쪽이 폐쇄되어 꼭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거든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늦더라도 자연임신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난임의 이유가 저라는 사실에 남편에게 참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속상했어요. 환자분 나팔관 조영술 해봤는데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어요. 이런 경우 시험관 시술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확률은 있는 건가요? 그거 외엔 다른 부분은 괜찮은 거고요. 아, 해야죠 뭐. 자기 괜찮아? 나야 뭐. 미안해. 나 때문이었어. 자연임신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시험관 바로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바로 가능해요. 일단 진단서를 좀 써드릴게요.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임신하는 데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요. 전 그날 즉시 바로 시험관 시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시술도 해야 하고 컨디션도 그렇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더라고요. 시술 얘기를 하니 어머님은 또다시 저를 원망하셨죠. 그날은 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임신이 다 나의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였다니 라는 죄책감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네가 문제야. 이 집에 시집와서 애만 잘 낳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결국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데 가서 시술을 해야 해? 아유, 진짜 못 살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너 얘랑 갈라서라. 좋은 여자 많으니까.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뭐 요샌 시험관도 1차 만에 성공 많이 한다고 하니까 노력해 봐야죠.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면목이 없는 건 맞는데요. 어머님 자식이 이런 경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남이라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정말 섭섭해요. 갈라서라고 하시면 지금 갈라설게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일단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자기가 역정내는 거 봐라.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정말 속상해 진짜. 그날 참으로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험관을 진짜 해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었죠. 하지만 슬픔도 잠시 시험관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이 참 몸을 혹사시키는 거더라고요. 전 시험관 시술 준비를 해가면서 집안일도 병행하였죠. 어머님은 그 어떤 것도 도와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술은 너 때문에 하는 거니 네가 다 감수해야 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절 아프게 하셨죠. 남들은 시험관 시술하면서 뭐 공장 3교대도 한대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나 바라지도 마라. 네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아휴, 친손주 안아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외형부터 마음에 안 든 이유가 있었다니까.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스트레스나 주지 마세요. 시술에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게 스트레스라니까. 뭐야? 아주 대놓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이게 네 본색이지? 또박또박 말대답은 기똥차게 잘해 아주. 제가 시험관 실수를 한다고 하자 신우도 와서 속을 긁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시간은 흘렀고 남들은 1차만 해도 성공한다는 시험관 시술이 저는 여러 차례를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이나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싶은 거죠. 이번에도 안 됐네요. 일단 배아 모아놓은 것은 냉동해놨으니까 컨디션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임신 한번 바라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저 임신이 되긴 할까요? 힘내세요. 17번 만에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환자분.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천천히 오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술모 취급을 하셨고 전 자존감이 점점 하락했어요. 결혼 후 8년이 다 돼가도록 시험관은 번번이 실패, 경력은 단절.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아픈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험관에서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너무 실패만 해봐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험관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야, 나 임신이래. 이제 6주 됐어. 다음 주에 심장 소리 들으러 오라는데 드디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가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제 자기도 고생 끝이야. 알겠지? 남편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임신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도 드디어 임신이라는 소식에 많이도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오히려 어머님은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받게 끼고 살더니 이제는 아이를 가졌다며 저에게 분가를 권하더라고요. 정말 임신이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과 더불어 시누이도 둘째를 가지게 되었죠. 내 둘째랑 언니네 첫째랑 동갑이겠네. 웬일이야? 그래도 어쨌든 엄마 소원 이뤘으니 기쁘겠어. 축하해, 언니. 그럼 언니가 나중에 내 둘째랑 언니네 첫째 같이 봐줘도 되겠다. 난 안 그래도 첫째랑 터울이 나서 첫째 쫓아다니기도 바쁘거든요. 신우의 헛소리에 또 한 번 욱할 뻔했지만 가볍게 무시했어요. 본인의 둘째를 봐달라고 하다니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손주를 가지는 게 제일 소원인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고 나니 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 우리 친손주에 우리 딸 둘째까지 아주 손주복이 터졌어. 진작 이랬어야지. 그리고 집 근처 아파트 하나 얻어놨으니까 너희끼리 따로 나가 살렴. 아무래도 임신한 몸으로 이것저것 하기는 불편할 테지. 엄마, 진짜예요? 고마워요, 정말. 안 그래도 저희 청약 붙고 있었는데 진짜 뱃속 아기가 복덩이네. 집도 장만해주고. 감사해요, 어머니. 손주 안겨서 꼭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님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이제 아이만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내자는 마음으로 10달 태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저는 똘망똘망한 사내아이를 품에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사내아이였죠. 공교롭게도 제 아이 낳던 날 시누이도 같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사실 섭섭했어요. 제 첫아이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에게 먼저 간다는 것이, 하지만 저 역시도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조리원 퇴소까지 마친 뒤 집에 오게 되었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아이가 집에 왔는데도 어머님은 처음에 좋아하셨던 과는 반대로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서운하게 해드렸나 싶었죠. 어머님, 왜 집에 안 놀러 오세요? 아이 보러 오세요. 얼마나 예쁜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손주잖아요. 아유, 애가 거기서 거기지 뭐. 어쨌든 수고했다. 둘째도 낳아야지. 혼자는 외로워서 안 돼. 알겠니? 몸 좀 회복되면 다시 시험관인지 뭔지 그것부터 진행해라. 1살이라도 어릴 때 둘째 낳아야지. 애는 자고로 형제가 있어야 해. 알겠니? 아, 어머니, 둘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일단 지금 첫째한테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몸도 회복도 안 됐고요. 뭐야? 또박또박 말 안 듣지? 결국에 그러다가 시기 놓쳐서 활년까지 끌어온 거 아니야. 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웃으면서 지내요. 네? 저도 지친답니다. 네가 지치면 어쩔 건데? 난 네가 싫어. 그냥 싫다 아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란 말이야. 내 말 잘 들으라고. 어머님은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둘째를 종용하시더라고요. 진짜 속상했어요.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놈의 손주. 아이를 낳아드렸더니 둘째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이젠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둘째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시누였지만 아이가 동갑이다 보니 어머님네보단 저희 집에 자주 왔었거든요. 그날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보낸 선물이 있었죠. 밖을 나가보니 외제 유모차였어요. 제가 알아보다가 포기한 300만 원짜리 유모차였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안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모차를 게시하기도 전에 시누이는 어머님께 온 걸 바로 보자마자 휙 낚아채더라고요. 원래도 무례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바로 낚아채더라고요. 전 제 선물을 보지도 못한 채 시누이에게 빼앗겼죠. 어머,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야? 뭐야, 엄만? 나 이런 것도 안 사주고. 새언니, 이거 내가 먼저 게시해봐도 되죠? 제가 답변도 하기 전에 조카를 데리고 신우가 유모차를 낚아채 휙 나가더라고요. 순간 이건 뭐지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모차에 조카를 태운 시누이는 얼마 가지 않아 비명을 질렀고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신우이가 신나게 밀고 가다 유모차가 분해되는 바람에 아이가 그대로 튕겨져 나간 것이었죠. 유모차의 결함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중간에 유모차를 분해하려고 그 접촉 면적을 잘라놓은 티가 났거든요. 어머, 어떻게,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 이서 어떡해요? 이서 괜찮은 거예요? 빨리 병원 가봐야죠, 네? 어머, 이서야, 우리 이서. 언니, 빨리 119 좀 불러줘요, 얼른. 우리 이서 괜찮겠죠? 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단 빨리 이서 챙기고 같이 병원에 가봐요. 많이 안 다쳤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마음 단단히 먹고요. 조카를 데리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찢어진 곳을 꿰맸습니다. 신우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 저 역시도 어쩔 줄 몰랐죠.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메가톤급 충격 반전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기는 네가 태웠어야지. 왜 우리 딸이 그 유모차를 개시한 거야, 어? 이참에 애 좀 다치게 해서 너 내쫓으려 했더니 우리 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 내가 너한테 유모차 보냈지. 우리 딸한테 보냈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요? 지금 저희 아기를 다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이코세요? 아, 기막혀. 아니, 왜 우리 애를... 왜긴 왜야. 누가 죽이기라도 한다냐? 좀 다치게 하고 어미 자격도 없는 것 소박맞게 하려고 했더니 아유 짜증나 정말. 그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머님 상종 못할 인간이네요. 당신 용서 안 해 절대로. 참 사이코 같은 여편네.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곧이어 달려온 남편도 이 광경을 보고 말았고요. 남편이 놀라 저를 뜯어 말렸고 전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냈어요. 그리고 아예 인연을 끝낼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남편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란 걸 눈치챘는지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본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였죠. 이 미친 사이코 같은 여편네. 날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노래 부르던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날 내쫓으려고 이런 쇼를 해? 당신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이 사악한 여편네야.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당하기만 하니까 날 물러봤지? 두고 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쫓으려고 했다니요? 그럼 집까지 왜 해준 거예요? 네? 이혼해, 당장. 저거랑 어차피 둘째도 못 낳는데 하루라도 빨리 애 떼어놓고 새장가 가야지, 안 그래? 집은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해준 거야. 어차피 애만 낳으면 쫓아내려고 했어. 이번 시험관 안 되면 그냥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왕 가졌다고 하니 애 태어나서 쫓아내려고 했다. 왜? 전화에 쓸모도 없는 것인데 왜 붙들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끝내. 아, 엄마 제정신이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나 용서 안 해 진짜. 엄마 다시는. 모든 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 같은 애가 저런 애랑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갈라서라고. 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어? 그렇게도 안 되던 시험관이 왜 이제 돼가지고 왜? 엄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사이코패스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계속 아이 타령하며 괴롭힌 이유가 있었죠. 신우도 본인 엄마가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 못했는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본인 자식이 다쳤으니 시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가 미우면 그냥 이혼시키면 되지. 어떻게? 애를 다치게 하냐고. 아니, 얼마 안 다쳤잖아. 다 계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네가 그걸 가로채길? 아유, 속상해 정말. 됐고, 당신도 똑똑히 들었지? 나 이제 이 집이랑 끝이야. 당신이 선택해. 나랑 내 아이 선택할 건지, 저 사이코 같은 여자 선택할 건지. 뭐라고?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아들 연을 끊겠다는 게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준이니까, 알겠어? 절대 용서 안 할 줄 알아.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끝이야. 전 그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저와 아이를 택해 주었고, 전 이번 일을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살인 미수로요. 까딱하면 우리 아들이 유모차에 튕겨나가 크게 사고를 당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소송은 진행되었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살인 미수가 됩니까? 그냥 조금 제가 부주의해서 유모차를 그렇게 만든 건데, 안 그래요? 웃기지 마. 당신이 일부러 아이를 다치게 할 속셈이었잖아. 그러다 죽었으면 그건 살인이야. 알겠어? 나 하나 내쫓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당신 정신병원 들어가야 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증인도 있어요. 저희 아가씨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증인이 있다고 하니 증인 신청 받겠습니다. 다행히 아가씨는 본인 아이가 걸린 문제라서 그런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증언을 해주면서도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엄마다 보니 본인도 본인 엄마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까진 아니었지만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되어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선처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이코같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를 말지. 아이 타령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다치게 한 뒤 부주의했다고 뒤집어 씌워 날 내쫓으려 했다니 정말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용서도 되지 않았고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갱년기도 오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합의 좀 해줘라. 단원서 좀 넣어줘. 내가 이 나이에 죄수복 입어야 되겠니? 내가 진짜 반성했어.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거기 안에 가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3대 독자 내 남편 다신 볼 생각 마. 당신 손자도. 이젠 영원히 당신 혼자니까 어디 거기 차가운 바닥에서 썩어봐.
그리고 밖에 나오면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살아봐. 이 정신 나간 이상자야. 뭐야?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네가 우리 아들이랑 모든 걸 다 뺏어갔어. 너만 없었으면 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할 수 있었다고. 진짜 제정신 아니네. 진작 왜 몰랐을까? 이런 병자인지. 진작 캐치를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반성 많이 하세요. 전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연락을 끊었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집마저도 찝찝해서 따로 나와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조그만 전세로 시작을 했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루에도 오락가락 여러 번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아직도 생각해보면 오싹하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아가씨에게 간간히 듣기론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남편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끔찍이도 아끼던 모녀 사이도 이미 파탄이 나서 그냥 시누이는 간간히 생사만 확인하러 들른다고 해요. 저 역시도 시누이가 혹시라도 말을 전할까봐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아찔하네요. 소중하고 귀하게 얻은 아들 다칠 뻔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너무 건강히 커주고 있고요. 저희 바람대로 말이에요. 아이가 크다 보니 일도 다시 시작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요즘만 같으면 참 행복한 일만 있겠다 싶은 나날들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우환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일은 곧 온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 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던 당신을 구제해 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 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소?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소.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 앞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옴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잖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 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 든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모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